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6장 현대사회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현대사회 파트에서는요, 사회체제와 현대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현대사회 규정과 현대사회 체제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복지사회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종속이론, 물론 종속이론이라는 게 뒤에 가서 또 사회변동이론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먼저 종속이론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러스틴의 세계체제이론이라는 것들이 기출에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드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지사회라는 개념들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지사회라는 거에서 우리가 복지라는 말부터 배워야 되겠죠. 복지라는 것은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복지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지사회는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라는 시장의 실패를 겪게 되고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지도 못하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들 중요한 겁니다. 복지사회에서는 우리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국가의 개입,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편으로서의 국가의 개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어느 분야에서도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러한 복지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지사회들은 우리가 어떤 뜻에서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 완전고용이나 완전평등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복지사회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에는요, 선별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학에서 다루는 간단한 복지에 관련된 개념들은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면 복지사회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복지사회의 등장의 원인들은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그 국가가 이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러한 복지사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 복지사회의 문제점도 복지병이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지병이라는 거,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노동 의욕들을 저해시키는 이러한 면들이 생기게 되면서 제3의 길이라는 이제 생산적 복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복지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종속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종속이론이라는 것은요, 근대화 이론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근대화를 알기 위해서는 근대사회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대사회라는 것은요, 정치면에서는 민주주의 사회를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면에서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평등사회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근대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 사회는요,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근대 사회의 규정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나타났죠? 자본주의는 무엇으로 나타났고 합리주의는 어떤 것들로 나타났는가를 알고 계셔야지 근대사회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근대사회를 말하는 근대화론의 종속이론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대사회라는 것은, 자, 경제면에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를 발달시킨 원인들은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또 그 산업혁명을 발달시킨 원인들은 신학로의 개척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로의 개척이 산업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 자본주의가 곧 이제 평등에 관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시민혁명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근대사회는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 근대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근대화론이 있는 반면에, 우리 현대사회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종속이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종속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근대화론이 뭔데? 이 근대화론은 곧 서구화가 근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근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발전 국가들이, 후진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구를 답습해 나가야지만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 종속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속이론은요,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 정확하게는 브라질에서 이 말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서구화가 곧 근대화다. 그것은 서구 사회가 과거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사회에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의 근대사회의 식민지배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종속이론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중심부와 그 다음에 주변부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주변부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관계에서 중심부가 근대화라는 명목을 통해서 지배하고 착취하겠다라고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근대화를 통해 지배와 착취를 해가는 것이 이 형태다. 결국에는 주변부를 종속시키고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대화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변부 국가들을 저발전 상태에 놓아놔야 된다. 미발전이 아닙니다. 저발전입니다. 발전시켜준다는 명목 아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준다는 명목 아래 교육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초등교육과, 그러니까 일본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술교육만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일제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종속이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심부가 이제 주변부를 저발전시켜서 착취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종속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속이론들이요,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계체계 이론이라고 해서 세계체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개별 국가로의 사회, 세계의 모습들이 아닌 각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 관계,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 체제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월러스티는 이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다가 주변부라는 것을 두어서 똑같은 형태입니다. 중심부는 반주변부는 주변부를 뭘 하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월러스텐의 세계체계 이론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까지 추가를 하게 되고요. 하나의 체제 속의 세계체계를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그러니까 주변부의 국가들은 근대화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그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점차 완화되기는 힘들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착취의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부가 중심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포드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포드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포드주의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포드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동차 포드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 사회의 자동차 시장을 발전시킨 회사가 포드사입니다. 그 안에 있는 포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회라는 것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1910년대에 컨베이어 벨트, 우리 컨베이어 벨트는 이 기계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이 분업화를 하게 되고 그 분업을 통해서 그 작업들만 계속하게 되면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 잉여 가치가 증대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그 노동 과정의 개편, 표준화를 통한 포드주의를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화를 통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 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 포드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포드주의는요.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관료제적 지배체제는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관리자가 쳐다보면서 감시를 하는 이러한 체제는 필요가 없다. 성과급제를 지급하게 되면 스스로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포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드주의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죠.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포드주의는요, 표준화된 작업 속에서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러한 포드주의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개념들은 분명하게 머릿속에 가져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현대사회의 사회체계는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현대사회 1절 사회체제와 현대사회론을 보겠습니다. 자, 사회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특정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사회의 각 부분들을 전체로서 결합시키는 양식을 말하며 모든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구조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고, 사회체제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면서 같이 사회체제는 변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체제의 변동은 각 학자들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회로부터 산업형 사회로 변하게 된다. 여기서 공동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죠? 우리 공동사회, 이익사회 할 때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사회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로? 산업형 사회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 스펜서의 모습이고, 테니스는 공동사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수단적 만남을 위한, 그리고 선택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익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메인이라는 사람은 신분제 사회에서 계약사회로, 비슷한 형태지만 계약의 형태의 신분제 사회로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르크스는 앞서서 배웠지만 5단계로 원시공산사회와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가져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념들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산업형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이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귀속지위가 아닌 성취지위로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 현대사회이고, 현대사회의 사회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사회론과 산업사회론을 살펴보게 되면 서구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로부터 공통적으로 끄집어내서 현대사회 이론을 구성하고 있고, 현대사회론에선 산업사회론, 대중사회론, 복지사회론, 관리사회론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산업사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사회는 자본주의가 지니는 궁핍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으로 사회의 재화를 대량화함으로써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본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 주식회사가 발전해서 새로운 범주의 경영자 집단을 창출하여 자본가의 단독 지배력이 약화가 되고 있는 사회다. 그리고 과학 및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인 것으로 고도화 기계화된 생산 공정의 보편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권이 결부된 계급의 갈등들이 추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사회에 대한 개념들은 생신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지게 됐는데, 다렌도르프는 산업사회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란 공장이나 기업에서 생산이 기계화되는 것이고, 산업사회란 산업화가 경제조직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되어가는 사회이며, 반면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생활이 주로 개인의 손에 달려있는 사회로, 곧 산업기업가가 공장의 소유자임 동시에 노동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산업사회의 하위 유형이고요. 그 다음 산업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궁핍화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시키고, 산업사회는 기술자, 지식인, 경영자 등이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산업사회로 수렴한다, 모여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가가 모든 사회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고도화된 산업이 대량화되었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자본가들에 의한 지배가 사라지게 되고 소유와 경영, 자본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되면서 그러한 자본과 소유의 분리가 곧 자본가 모두 지배하는 체제에서 그 경영자라는 엘리트가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벨의 후기 사회론을 살펴보게 되면, 벨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장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부터의 사회주의 사회로 이어지는 사회 발전 단계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사회 개념을 중시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 경제는 서비스 경제로 전향되고, 직업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적 부류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개혁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의 통제와 계획을 기본적 특징의 하나로 둘 수 있으며,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적 기술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5단계설에서 자본주의가 곧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평등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사회로 발전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벨 같은 경우 이러한 마르크스의 모습들을 비판을 하게 되고, 이 산업사회가 곧 이제 지식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떤 정책 결정과
개혁에 있어서도 이 이론가들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백일의 후기 그 산업사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사회 이론과 같이 현대사회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이 대중사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대중은요, 엘리트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를 우리는 대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중의 개념들은요, 과거에는 이 하찮은 존재를 이야기할 때 대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이끌어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모습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를 대중이 만들어지는 대중문화가 사회의 구조와 체제를 분석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중사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중사회론에서 대중사회의 개념은, 대중사회란 대중이 사회 중심부에 접근하고 있는 사회를 얘기를 하고, 쉴스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대중이 사회 중심부로 보다 더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트의 중심부에서 이제 대중들이 중심으로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고 이질적인 성격, 익명성,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일한 자극에서 심리적으로 비슷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이거는 뒤에 사회 변동에서 혁명과 같은 것들, 그리고 군중과 같은 것들, 여기에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대중사회의 특성은요, 다분히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냈고, 대중사회는 전체주의 사회 혹은 반전체주의 사회의 천박한 사회로 묘사되게 되고요. 대중사회는 또한 대중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대중문화를 양산하고 있고, 아렌트는 대중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되는 이유를 대중의 고립성과 그들의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에서 찾았다.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결국에는 전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중사회가 만들어지는 부정적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중사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부로 들어오는 대중사회도 있지만, 대중이 있겠지만, 그의 반면에 그들이 이렇게 전체주의 사회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지사회론을 살펴볼 건데요. 복지사회는 복지사회의 개념들, 우리가 앞에서 복지사회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서는 복지사회의 개념들은 복지사회란 사회정책과 국가 개입의 확대 현상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사회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고 사회를 위한 정책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의 사회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지사회의 국가는 복지지향적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확립하는 중요한 국가의 기능의 하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사회가 지향을 하는 것은 사회보장과 완전고용, 경제계획, 노동자 보호와 노동조합의 육성, 삶의 기회의 균점이라고 하는데 평등점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관리사회론은 대중사회론보다 더욱 현대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을 파헤쳐 분석한 이론으로서 1964년에 1차원적 인간이라는 것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은 기술 합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술 합리화라는 것은 테크놀로지적 이성에 의해서 고도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구와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수단을 조직해서 사회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테크놀로지, 기술이 현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압도적 기술에 의해 개인들이 정치의식, 철학, 예술, 언어가 동질화되고 사회 내 대립이 소멸된 사회, 그래서 1차원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술이나 이제 한 가지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1차원적 사회는 본질적으로 정적인 사회로서 사회의 1차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만들고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만 목적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사회로의 발전이 관리사회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차원적 사회에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집중화가 행해져서 사회의 경제 상태는 정치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고 경제는 국가의 직접 간접 개입에 의해 기능하고 있는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차원적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도 체제 내로 통합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로 발전을 한다. 결국 다원화된 사회가 아닌 어느 하나로 지배되어 가는 그러한 구조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 관리사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현대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나 학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그 발전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니까 2절에 제3세계의 사회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갖고 예습을 조금 해오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종속이론과 세계체계이론, 그 다음에 포드주의를 통해서 한 번쯤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강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습 꼭 하시고요. 한 번 더 텍스트 읽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